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청입니다. 요즘 이 나라 경제가 한치 앞을 모를 정도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언론도 이제 시간에선 경제 문제를 일면 헤드라인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환율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정치적 사건이 워낙 많은 데다가 그 하나하나가 폭발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 문제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능력을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3고 현상만 해도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재정은 축소해야 하고 감세로 시장을 살려야 하며 작은 정부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아마 30살 청년에게 기재부 장관을 맡겨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3고 현상에 직접적으로 정책적 메스를 댈 방법도 그럴 여유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G10이니 G11이니 하지만 사실 기축통화는 물론 유로화나 엔화 같은 결제통화도 가지지 못하고 원화를 쓰는 나라이니 더욱 이 눈치 저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바이든이 미국의 공장을 세워라,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라 하는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솔직히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이게 솔직한 말입니다. 힘 있는 집권 초기에 노동계획부터 밀어붙여야 했는데 말입니다. 전 정권 적폐청산은 검찰에 맡겨두고 국가의 기본 틀인 노동 문제부터 청소년 일자리 문제부터 칼을 빼야 했습니다. 세제개혁과 교육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은 골물대로 골문 환부를 도려내는 일입니다. 솔직히 적어도 20년은 골문 환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 최고의 노동 경직성입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은 다른 문민 대통령과 그런데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 가장 힘있는 취임 6개월은 이제 끝나갑니다. 속절없이 끝나갑니다. 그리고 어쩌면 임기를 마치도록 다시는 계획을 할 시간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를 망쳤다고 해서 그 정권의 복무한 자들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다 망쳤다고 해서 말 안 먹었다고 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는 아무도 감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경제를 망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선거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패와 비리는 다릅니다. 대중은 누구 못지않게 권력자의 부패와 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단두대에 한때 권력을 누렸던 자들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어느 문민국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의뢰 그렇듯이 새 권력의 인기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적폐청산조차 지지부인해 보입니다. 윤 대통령 본인이 대중적 지명도를 얻고 인기를 누린 것도 그런 칼잡이 이미지 때문인데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적폐를 순리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방침을 내린다거나 이 법무부 장관이 외견상 지침을 내리는 경우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러니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그 어느 누구든 모두 순리에 맡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전 정권 적폐청산은 도대체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된 것일까? 심지어 언제 칼을 뽑느냐 하는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폐가 있다면 당연히 청산해야겠죠. 그리고 솔직히 그 적폐는 너무 많습니다. 세간에는 문재인을 올가맬 5가지 사건, 그리고 이재명을 둘러싼 10가지 의혹,
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부터 이재명 재판이 시작됐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검찰은 무려 20건 분량 1만 쪽이나 되는 기록을 증거로 냈다고 합니다. 이 뻔한 사건에 왜 그리 방대한 기록이 증거로 나와야 했는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은 김문기를 하위 직급이라서 몰랐다는 것이며, 그리고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백인동 토지 용도를 자인 녹지에서 준지 의지로 4단계나 상향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드러난 증거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런 판에 어제는 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그리고 수원고검과 수원지검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여야는 이재명 사건과 김건희 여사 연루 사건으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도 여당은 철저 수사를 강조한 반면에 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은 상방울그룹 비리 의혹과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이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에 맞설 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했던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른바 영부인 국감으로 불리죠. 그 영부인 국감, 김정숙 여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 두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국감, 이걸로 몰아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이 연루된 쌍방울그룹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홍성욱 수원지검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상방울그룹 비리와 경영진 범죄를 수사 중이지만 부정부패 수사일 뿐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솔직히 정치보복 수사라면 왜 김승태가 태국으로 도주했겠습니까? 이창수 성남지청장은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일부 기소하며 이재명과 정진상을 그 고소장에 공범으로 판단을 해놓았죠. 그는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소 당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고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건 아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은 앞으로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도 다시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공방이 오가던 국정감사 도중에 이 서울중앙지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자 검찰을 향해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의겸은 닷새 전에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언급하며 검찰과 감사원의 물밑 교류를 의심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수사 의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로 영장 청구가 되겠느냐. 송경호는 문재인이 수사 대상인지 묻는 질문에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가정적 상황에 답변하지 않겠다. 최강욱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송경호에게 한동훈 장관이 국회 공식 회의석상에서 친정권 검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검찰에 친정권 검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송경호 지검장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공방 과정에서 그런 말이 오간 것으로 안다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라인과 사단 분류는 적절치 않다. 그런 분류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쨌든 라인이니 무슨 사단이니 하는 말이 아직도 나오는 것 보면 우리 검찰도 좀 반성을 하긴 해야만 합니다. 그는 오늘 첫 재판이 열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소를 억지 기소라고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응수했습니다. 이렇습니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봐 기소한 것이고
이 책임지고 공소유지할 것이다.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 시위를 열었습니다. 이 박범계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등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정치 탄압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치 탄압이 아니라 정치 탄압이라는 오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모두 그런 피켓을 다 들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런 피켓을 든 걸 뭐라고 해야 합니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어 탄압이라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자, 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다. 전직 대통령을 단두대에 올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48년 건국 후에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은 모두 12명입니다. 그 중에 이 내각제에서 명목상의 국가공을 수였던 윤부선 대통령, 그리고 11.6 사건 뒤에 과도기에 잠시 대통령직에 올랐던 최규하 대통령이 있지만 이 두 분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다 불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혹은 자신의 가족이 얽혀든 부패와 비리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도 두 분, YS와 DJ는 민주화의 공로 때문인지 이 자식에 대한 문제만 거론됐고 본인들은 결코 이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후에 망명을 떠났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다들 아시다시피 12.6 사건으로 시해되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퇴임 후에 검찰을 통한 전 정권 사정이 이어졌습니다. 95년에 노태우 대통령은 4천억 원 비자금 조성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포토라인에 썼죠. 그 한 달 뒤에 전두환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부하는 골목 성명을 내고 고향인 합천으로 갔는데 검찰 수사관에 체포되어 경북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 압송이 됐습니다. 압송되는 차 뒤편에서 이 소변을 봐야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남아 있습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은 박인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그는 수사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된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된 직후인 2017년 3월 20일 사실상 현직 대통령이라는 그런 분위기 아래 검찰에 소환된 후에 구속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5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보수층에서는 참으로 이 문재인 정권이 지도권 정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도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은 탄핵의 여파였다면 이명박의 경우는 다분히 노무현의 비극에 대한 복수극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아니, 민주당 의원들조차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습니다. 복수극이었다. 이명박은 재임 중에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평을 한 적이 있죠. 그 말이 정말 무참해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에게 씌운 죄명은 뇌물죄, 조세포탈죄, 횡령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 직권남용 문자 그대로 정가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모두 10여 가지에 달했습니다. 이 재임 중에 노무현을 뇌물 혐의로 검찰에 불렀던 이명박이 뇌물로 처단됐으니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완벽한 복수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재인에게도 검찰의 칼날은 서서히 좁혀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문재인은 이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다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해수부 공무원 비격 사건, 그리고 타이 일사제 사건 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타이 일사제 사건은 문자 그대로 부패 사건이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그리고 서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비격 사건은 사람이 생명이 훼손된 사건입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도 끝내는 검찰이 포토라인에 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이미 법조계는 파다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논란이 된 것이 바로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입니다. 아마 자신의 처지를 누구 못지않게 잘 알기 때문일까요? 문재인은 감사원 서면조사부터 대노를 했습니다. 아마 2022년 올해의 말을 뽑는다면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 대단히 무리하다, 이 문재인의 말이 뽑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일은 순리에 따라 진행됩니다. 물 흘러가듯이 말입니다. 어제 검찰이 전 국방부 장관 서욱과 그리고 전 해양경찰청장 김홍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죄명은 적폐청산에 가장 잘 되는 칼, 아까 말씀드린 바로 정가의 보도, 직권남용과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입니다. 서욱은 2020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에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 직후에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이걸 MIMS, 밈스라고 합니다. 이 밈스에서 군사기밀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대준 씨 유족에게 고발당했습니다. 감사원이 10월 14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0일 오후 10시 30분쯤 피살 정황을 인지했습니다.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먼저 알았다고 하는군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 날 오전 1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했는데 서욱은 이 회의 직후에 이 씨를 월북자로 몰기 위해 밈스 등에서 이 군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뻔합니다. 권력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입니다. 권력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당시 밈스를 운영하는 실무자가 이미 퇴근을 했는데 서욱의 지시 이후에 실무자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서 오전 3시쯤부터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월북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면 왜 무려 60건이나 삭제를 했겠습니까? 김홍희는 이 사건을 수사한 해경의 최고 책임자였죠. 해경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이대준 씨 사망 일주일 만인 2020년 9월 29일입니다. 이 해경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2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그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하기에 앞서 해경 관계자에게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는다 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홍희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김홍희는 심지어 이대준 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사라진 구명조끼가 없었고, 그러니까 구명조끼 숫자는 똑같았고, 그리고 한자가 적혀있는 국내에서는 쓰지 않는 제품인 구명조끼를 이대준 씨가 입고 있었다는 등 월북과 배치되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나는 안 본 것으로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수사의 총책임자 해양경찰청장이라는 고위공직자가 이따위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대준 씨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제가 살이다 때릴 정도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진 씨를 파묻고 이대준 씨를 2번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준 씨가 여전히 월북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바로 민주당 쪽입니다. 민주당 박범계가 17일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월북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를 취사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정부의 상당한 정책적 재량이 있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월북했다는 정부도 있고 월북하지 않았다는 정부도 있는데 어느 정도를 선택할지는 정부의 재량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증거가 불충분해도 정부 재량으로 이 씨를 월북자로 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요? 한 선량한 국민을, 그것도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와 가족에겐 사회적 살인입니다. 아니, 살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명색이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률가라는 자가 그런 월북몰이 발언을 한 것을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도 월북몰이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고 실족사하느냐. 참 기가 막힙니다. 그 구명조끼가 중국 어선에서 준 구명조끼로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북한 해역까지 가느냐. 이런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북한 해역으로 간 건요, 해류 탓이죠. 여수 출신 주철현은 얼마 전에 공무원이 다른 데서 뻘짓거리 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경우라고 폄하하기도 했죠. 모두 정파의 정략이 눈앞을 가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대준 씨 월북 근거라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슬리퍼가 그렇고 구명조끼가 그렇습니다. 월북에 반하는 정황과 증거는 철저히 배척되고 은폐되고 삭제됐습니다.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국정원과 국방부, 해경통일부 등 관련 부처들이 일관되게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아갔습니다. 박범계가 말한 증거의 취사 선택이 아니라 작정을 하고 이대준 씨 한 사람을 월북자로 몰아간 조직 범죄인 것입니다. 신문사설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직 범죄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원내대표 박홍근은 감사원 발표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위중한 범죄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당대표 이재명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인 탄압에 권력을 소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몰아간 전 정권의 부패상을 파헤치는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태도는 모든 것을 정치 탄압 같은 정략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은 점점 더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종 책임자가 바로 문재인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사수해야 하는 문재인이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감사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원내대표 박홍근은 17일 전 정부에 대한 정치 탄압을 위해 거짓을 사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작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건 관련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연 것은 검찰과 감사원 등의 야당 탄압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나온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몸통은 결국 윤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치 탄압이고 야당 압박이며 그리고 그 몸통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얘기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대준 씨 피격 사건의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하명에만 목맸던 새 공무원 피격 사건 하명의 주체가 누구인지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권성동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월북 조작의 최종 컨트롤 타워는 문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소환 조사해야 한다. 김기현 의원 역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인지 참모진이 단잠 주무시는 대통령을 감히 깨우지 못한 것인지 참모진에게 적당히 알아서 뭉개라고 지시한 것인지 그날의 진실을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아마 이 김기현의 말이 가장 정답일 것입니다. 김정은에게 아부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작은 권력들이 가장 큰 권력인 문재인에게 아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찌다가 시간이 그렇게 보내진 것인지 저도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우리 검찰은 문재인을 소환 조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원이 서면으로 묻겠다고 공손하게 나왔는데도 대단히 무리하다고 발끈하는 상황 같은 분인데 말입니다. 어쨌든 문재인은 이대준 씨가 피격되기 전 3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서울에게서 보고를 받은 뒤에 어떤 지시를 내렸을까요? 문재인이 국민의 상전이 아니라면, 그가 국민의 공복이라면, 그는 이런 국민의 소박한 질문에 공손하게 답변해야만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저는 정말 공손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게 의무입니다. 국민이 가지는 상식적인 의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그는 파렴치한 독재자였던 게 분명해집니다. 대통령을 지냈다고 해서 그의 인격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